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LA 한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볼라 치료제가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치료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서 효과를 발휘해 유명해진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FDA는 14일 리제네론이 개발한 이머제브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첫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맥주사 치료제인 이머제브는 리제네론이 3가지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382명을 상대로 이뤄진 임상실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의 치사율을 낮추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리제네론이 2개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해 만든 코로나19 치료제 리젠코비2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리제네론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 현재 FDA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보장청은 코스트 오브 라이빙에 따른 상승폭을 고려해 수혜자들에 지급하는 연금액을 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희 기자입니다. 사회보장청은 지난 13일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들의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은 올해 1,523달러에서 1,543달러로 20달러가량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은 현재 1,261달러에서 1,277달러로 16달러 인상됩니다. 한편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은 현재 3,011달러에서 3,148달러로 137달러 인상됩니다. 따라서 수혜연령 도 1960년 이후 출생한 수혜자들의 은퇴 연령은 현재 67세입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안소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연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14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가량이 연말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6개의 제약회사들로부터 백신 수억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올해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봄까지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국립보건원 NIH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검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15일 NBC 뉴스가 주최하는 타운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부양책의 규모가 자신이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고 싶어 한다면서 그는 부양책 타결을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공화당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코로나19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협상에 앞서 전날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시 하락을 초래했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늘 그 발언에 대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다음 달 대선 전까지 펠로시 하원의장과 코로나19 추가 부양안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펠로시 의장과의 협상에서 나는 코로나19 검사 문제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고 중산층의 감세도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최대 약점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4일 바이든 전 부통령 재직 시절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업체 관계자를 아버지에게 소개한 정황을 담은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게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미 대선에
최대 이슈가 될 이번 보도는 그동안의 바이든 후보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의 관계를 자세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최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어떤 경로로 이 이메일을 입수했는지, 이메일 내용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업체와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뉴욕포스트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게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날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업체 부리스마 홀딩스 이사회 자문역인 바딘 포자르스키가 지난 2015년 4월 17일 헌터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메일 발송 시점은 헌터가 매월 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부리스마 이사회에 합류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포자르스키는 이메일에서 나를 워싱턴 DC로 초대해 당신 아버지와 만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면서 정말로 큰 영광과 기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자르스키는 이어 어제 저녁에 얘기했듯이 오늘 잠깐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겠느냐며 내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인 점호 즈음에 당신 사무실로 찾아갈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6년 아들이 일하는 회사 부리스마가 우크라이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 빅토르 쇼킨 전 검찰총장을 해임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리스마 사안과 관련해 헌터와 일절 논의한 적이 없으며 쇼킨 전 총장은 부패한 인물로서 해임돼야 마땅한 인물이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이메일이 스모킹건,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헌터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부리스마 관계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이 이메일을 입수한 경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이메일은 헌터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침수로 손상을 입은 이 노트북은 지난해 4월 바이든 전 부통령 지역구인 델라웨어주의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졌었습니다. 노트북을 맡긴 사람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노트북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리점 사장은 노트북 주인이 헌터라고 분명히 지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트북 겉면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첫째 아들 보 바이든의 이름을 썼단 보 바이든 재단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지난해 12월 연방수사국 FBI의 하드디스크와 함께 압수됐습니다. 수리점 사장이 노트북의 존재 사실을 FBI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수리점 사장은 FBI에 노트북을 제출하기 전 하드디스크 내용을 따로 복사해뒀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측 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부터 이 하드디스크의 존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 지난 11일 줄리아니 전 시장으로부터 하드디스크의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대변인 앤드류 베이츠는 이날 성명에서 이메일 발송 시기에 바이든 전 부통령 일정표를 조사해봤지만 뉴욕포스트에 보도된 바와 같은 만남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츠는 뉴욕포스트는 기사의 핵심적 요소와 관련해 바이든 선거 캠프에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면서 뉴욕포스트는 음모론자이자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의혹이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왜 이런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전혀 의심해보지 않은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뉴욕포스트의 기사에 대해 게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위터는 기사가 해킹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자사의 해킹 피해 자료 정책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사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양대 소셜미디어 업체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슬리피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스모킹건 이메일 기사를 내린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트윗에서 조 바이든은 그의 가족이 세계에서 특히 중국에서 벌인 각종 사업 계약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메일과 접견 기록, 통화 내역, 녹취록, 기록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CEO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포스트의 보도는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비윤리적 활동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당파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잭도시 CEO에게 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보도는 출처가 취약해도 허용해온 점을 미뤄보면 이번 검열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포스트 역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조치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기사의 객관성을 반박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선전 도구라고 공격했습니다. 아울러 미의회는 소셜미디어의 선거 개입 여부를 따지기 위해 오는 금명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최고위층을 소환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의 리드를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유세를 다니는 최근의 지지율은 급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는 53%, 트럼프 대통령은 42%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1%포인트 앞섰지만 지난달 말 첫 대선 토론 직후 같은 매체들의 공동 여론조사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당시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 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본격 복귀하면서 막판 두 후보 간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4%로 그의 재선 지지율보다 다소 높다는 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 운영할 정당으로 공화당을 꼽은 유권자가 13%포인트 많기도 합니다. 특히 2016년 대선 직전인 10월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이번과 똑같은 11%포인트 앞섰다가 결국 대선에서 패했다는 사실은 바이든 후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4년 전과 달리 올해는 바이든 후보가 1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 안정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 62%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58%는 나라 사정이 4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흑인들의 표는 바이든 91%, 트럼프 4%, 라티노 계열은 바이든 62%, 트럼프 26%, 여성들은 바이든 60%, 트럼프 34%, 대졸 이상 백인 계통은 바이든 57%, 트럼프 38% 유권자가 바이든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로 보면 남성들은 트럼프 50%, 바이든 45%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백인들은 트럼프 50%, 바이든 4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졸 미만 학력의 백인은 59%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승주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는 최지만의 템파베이 레이스와 류현진이 머물렀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승부로 결정나게 됐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다저스는 어제 18일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에서 4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저스는 1승 3패로 밀렸지만 5차전부터 7차전을 승리로 따내며 월드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7차전의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2대3으로 뒤진 6회 말 대타로 등장한 엘리케 에르난데스는 애틀랜타 좌완 AJ 민터의 8구째 시속 157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또 다저스는 3-3대3으로 맞선 7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코디 벨린저가 우한 크리스 마틴의 8구째 시속 151km의 싱커를 공략해 우월 역전 아치를 그렸습니다. 이후 다저스는 7회부터 등판한 훌리오 우리아스가 9회까지 3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월드시리즈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올해 정규 시즌에서 43승 17패, 승률 0.717로 3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뒤 월드시리즈 티켓을 따냈습니다. 다저스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다저스는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각각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는 전날 진출을 확정한 템파베이입니다. 템파베이는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률 40승 20패, 승률 0.667을 기록했습니다. 최지만이 주축을 이룬 템파베이는 1998년 창단한 뒤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립니다. 템파베이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번 내셔널리그 7경기에서 타율 3할 1푼에 홈런 5개와 11타점을 기록한 다저스 유격수 코리 시거는 챔피언십 시리즈 MVP에 올랐습니다. 월드시리즈 1차전은 내일 20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열립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19일 새로운 확진자 수는 923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28만 9,366명이고 그중에서 6,8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테스트 인원은 총 289만 4천명으로 확진자의 비례는 9%라고 밝히고 이 중 12세부터 50세까지의 68%가 새로운 확진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LA 한인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지철, 보도의 이승주, 최명이었습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기 좋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